안녕하세요. 늦은 밤까지 시청하고 계신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미승 교수입니다. 제가 올해 6번의 강연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벌써 네 번째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자궁경부암의 치료, 특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의 어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도 이제 저번 시간에 가장 좀 어렵다고 하는 수술인 측확장 뇌골반 절제술 관련된 부분이 오늘 환자분이 받으셨어요. 저번에 한번 강연할 때 오늘 한 분이 받으실 건데 걱정된다 한 분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잘 마무리됐고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잘 회복하신 거 보고 오늘 참석했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분 회복이 잘 될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제 부인암 5 년만 버티면 완치가 되냐? 이런 뜬금없는 주제로 좀 잡아 봤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 예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 인제 약이 많고 그러니까요. 2000 년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무기, 비단 이제 부인암뿐만이 아니고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무기는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요법 요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2000 년대 중반, 2010년 이후로부터 갑자기 이제 신약, 뭐 표적 치료, 그리고 뭐 면역 항암제 등등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양이 많아졌고요. 그런 신약이 나오기 전까진 대부분은 어떻 어떻게 하면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즉 뭐 수술과 항암제를 뭐 같이 섞는 방법, 아니면 항암과 방사선을 섞는 방법, 수술과 방사선을 섞는 방법, 아니면 항암제끼리 비교하는 방법, 다양한 조합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신약도 역시 쪼끔이라도 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합으로 관련된 임상 시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신약이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의 약들 아니면 치료 방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5 년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5 년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대부분 5 년쯤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존에 대한 기대,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최근에는 의학이 발전하면서 5 년째 내가 살아 있으면은 과연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는 쪼끔 다른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쪼끔 건드려 보면서 얘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의 의미, 부인암 장기 생존의 가능성, 그리고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 그리고 장기 생존을 위한 치료의 선택, 요 4 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5년 생존율의 의미입니다. 어 인제 병원에 내가 암을 진단받았다. 꼭 부인암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암들에 있어서 암을 진단받았을 때 저의 생존율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보통 5년 생존율을 인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이 뭐냐면은 내가 진단받은 시점으로부터 5 년째 내가 살아있을 확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난소암 관련된 부분입니다. 5 년째 되는 부분에 제가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빨간색이 있는 부위가 1 기, 파란색이 2 기, 아래쪽이 인제 진행성 병인데요. 5 년을 기준으로 가게 되면은 난소암은 10 명당 9 명, 즉 90% 정도가 살아있다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2기 같은 경우는 한 8%, 진행성 병기는 한 30% 정도 되겠네요. 요렇게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무슨 암이다." 그러면은 5년 있다가 생존이 어떻게 되냐를 딱 한마디로 압축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병기나 조직학적인 유형이나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자, 저희 난소암에 필적한 만큼 예후가 안 좋은 암이 이제 췌장암입니다. 췌장암 보시면은 5 년으로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요 개월수인데요. 60 개월로 했을 때 1 기 A1, A, B, C 뭐 2 A, 2 B로 나누는데요. 1기 초반이 62% 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에 해당되는 2기 초반이 60% 입니다. 2기 후반이 되면은 20%. 굉장히 예후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소암이 2기 때 한 68% 였으면은 췌장암은 2기 때 한
이 뒤쪽으로 기준 따진다면 20% 정도구나 해서 '아 굉장히 예후가 안 좋구나.' 요렇게 인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꼭 5년 생존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워낙 인제 약에 관련된 치료 반응 등등등등을 평가할 때 있어서 4년 생존율, 3년 생존율 뭐 등등도 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과 이거 얘기할 때는 5년 동안 생존했을 확률, 5년 생존율이라는 개념을 요렇게 설명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5년 생존율을 쓰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학적인 이유입니다. 즉 뭐 꼭 암도 그러지만은 암과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망 요인이 있겠죠. 그런 걸 등등 했을 때 표준화된 지표로 인제 비교를 할 수 있는 분석 표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5년 생존이라는 거고요. 5년 생존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질병이나 국가 그리고 치료법 간의 효과 비교를 인제 국제 통계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치료를 했을 때 뭐 5년 생존율이 뭐 60% 다, B라는 치료를 했을 때 40% 다, 그러면 'A가 더 좋구나.' 이런 산술적인 개념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치료법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기 진단 효과를 보인다거나 인구학적인 통계 변화를 볼 때 있어서 이런 보건 지표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의학적 이유입니다. 의학적 이유에 있어서는 이제 완치 가능성의 기준입니다. 꼭 완치 개념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내가 어떤 암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5년 동안 멀쩡했다. 그러면 자 우리 보고 계신 여러분들 의사가 아니셔도 '야 5년 정도 괜찮으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생각하실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5년 정도 지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 드리면은 뭐 모든 암종에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의 암종에 있어서 5년 동안 재발 없이 생존하신 분들은 장기 생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유가 뭐냐면은 어 이제 어떤 특정 암이 있어요. 암이 있는데 이 암의 전체 재발한 환자분들이 100 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00 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대부분의 암들이 1 년에서 3년 사이에 재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4 년에서 5 년째 가면서 더 줄어들고 5년 이후로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5 년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까지 조용하다면은 '그 이후에도 조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5 년이 지났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 계십니다. 이제 외로우셔 가지고 저는 5년 지나면 졸업을 시켜 드리는데 "교수님 제가 인제 5년 넘으면은 암 이거 인제 안 걸리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당연히 아니죠. 예 당연히 아니고 재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0 년째 재발하신 분도 있고 제한자분들 중에는 28년 만에 재발하셔 가지고 지금 사경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게 강조드린 게 더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5년 지나시고 졸업하시면은 부인환 같은 경우는 저를 볼 일이 없습니다. 즉 무슨 게 쉽게 어떻게 얘기되냐면요. 5년 동안 깨끗했다면은 부인함에 있어서는 환자분은 다른 분들하고 그 암에 있어서 발생률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없다.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인 거거든요. 내가 100% 앞으로 암이 깨끗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확답도 못하면서 어떻게 저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까? 요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5년 동안 괜찮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저쪽 뒤에 계신 분들 저쪽 분들하고도 다 똑같습니다, 확률이. 사람이 살면서 사람은 집단 내에서 어떻게 다 100% 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확률이 높지 않다라면은 그 사회에서 살아가실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의미가 앞으로 깨끗하다라는 걸 장담하는 의미가 아니고 쉽게 얘기 드리면은 '타인에 비해서 내가 더 높지 않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명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인암 중에서도 질의 하나 볼게요. 우리 김지연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부인암 중에서도 중입자 치료가 도입된 암이 있을까요?" 적용을 못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오피셜하게 실제로 그 의학적으로 '아 이럴 때 중의잡 치료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컨디션 조건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컨벤셔널 즉 현재 지금 표준 치료도 충분히 좀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또 중입자 치료, 양성자 치료 뭐 병범 뭐 다 얘기하시는데, 보통 그걸 논의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가능하게 오신 분들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은 특정 부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원격 전이가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인제 중입자나 양성자 치료 등등등등이 인제 논의를 주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부위남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즉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중입자 치료나 그런 등등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면은 "다른 방식으로 치료할 수가 있겠다." 예, 고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 볼게요. 5 년간 생존해 있기는 한데, 자,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내가 5 년째 생존해 있다. 그럼 다 똑같은 거냐는 거죠. 상황은 3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질환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저희는 인제 산부인과하고 뱃속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요렇게 배로 표시를 드렸는데요. 병이 없어요. 요 상태가 제일 좋겠죠. 이분들 5 년쯤 되시면은 저랑 이제 빠이빠이 하시는데 행복해 하십니다. 예. 최근에 인제 저 외래 때 5년 졸업하셨다고 예 감사 인사하고 하셨던 산자분들께 저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분들은 저랑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서로 보지 맙시다 앞으로." 요렇게 하면서 헤어지시는 분들인데, 가장 안 좋은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나는 분명히 5 년째는 살아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암이 자꾸 안 줄어요? 항암은 계속해야 되고 방사선도 해야 되고." 등등 있습니다. 어 암을 진단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러면 5년 동안 못 살아서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인가? 그게 아니고 실제로 10 년, 20 년째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5 년째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암이 있어서 치료받는 상황 같은 게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거죠. 반면에 중간인 상황도 있습니다. 아, 종양이 뱃속에 있긴 있는데 최근에 치료를 완료했었고 더 크지 않으니까 좀 지켜봅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류인 상태로 있으신 분도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죠. 어쨌든 환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은 질환이 없는 상태. 제일 안 좋은 거는 '이게 무슨 5년 생존이야.' 하시면서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가장 안 좋겠고, 중간에 치료는 받고 있지 않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처럼 종양이 내 뱃속에 있다라는 분들이 한 중간쯤 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즉 질환이 있는데도 5 년이 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5년 생존율 자체가 크게 지금 퇴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어떤 치료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부분으로는 충분히 저희가 쓰고 있지만은, 환자분들한테 "5년 생존 있으면 저는 인제 앞으로 괜찮은 건가요?" 고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약이 좋아지고 치료법이 발달하니까 너무 오래 사시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이런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암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특성, 천천히 자라는 암종인 경우 고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 치료의 향상.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수술 잘 받으셨다는 그분처럼 그전에는 다 포기하고 있던 상황인데 수술법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는 '나도 다시 살아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치료 약물의 발전, 이게 가장 큰 요인 생각이 듭니다. 뭐 표적 치료, 면역 항암제, 약물항 접합체 등등등등 해서, 예전에 항암제만 쓰고 방사선 치료만 하고 할 때는 절대로 줄지 않던 종양들이 최근에 임상 시험이나 새로 도입된 약물을 썼을 때 저희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인제 저같이 수술을 좋아하는 의사도 그래서 요즘 명함을 잘 못 내밀고 있는 이유가, 치료를 할 때 있어서요, 암은 어 수술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걸 저희가 인제 퀸, 여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킹, 해당되는 게 생물학적인 특성입니다. 즉 아무리 잘 절제를 해 드려도 암 자체의 특성이 바뀌게 돼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 드리면은 처음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실 때는 "나는 분명히 당신한테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항상 먼저 물어보시는 게 "이번엔 수술을 언제 해 주실 겁니까?"로 물어보십니다. 두 번째부터는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거 상황에서 재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암의 생물학적인 특성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게 수술이 여왕 퀸에 등단한다고 그랬죠. 생물학적인 특성을 수술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즉 아무리 절제를 잘 해 드려도 다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최고 빨랐던 분이 어 제 경험으로는 정말 수술이 적응증이 안 됐었는데 환자분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해 드렸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수술하고 정확히 1주일 만에 이만큼 자란 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모든 게 다 수술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조절할 수 있는 제3 의 인자가 필요한데 고게 바로 최근에는 신약, 표적 치료나 면역 항암제, 약물 첩 항체 접합체 등등이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거 아세요? 드라마나 아니면은 환자분들 중에서 임상 시험하면은 "내가 실험 대상이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 드리면은 실험이 아니고 실험은 동물한테 하는 거고요. 시험입니다. 시험 트라이얼. 그래서 임상 시험으로 요즘은 많이 공고를 드리고 있는데 이유가 재발하게 됐을 때 여건이 안 좋고 굉장히 빨리 자라는 종양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임상적으로 쓰고 있는 치료를 적용했을 경우에 한계를 너무 뻔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좀 더 신약에 대한 노출을 먼저 권고를 드리는 게 실제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시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인제 버럭하십니다. "내가 시험 대상이야." 그러는데 저희가 요즘 어떻게 할까요? "아 드라마 보는 거 죄송합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요즘은 "예 하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 그 약들의 효과가 좋기 전에는 그 약들이 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과 환자분들의 눈치를 보던 게 2000년 됐다면은 지금은 약이 워낙 귀해지고 소중해지고 값어치가 있어지다 보니까 값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환자분들이 을이 된 상황의 수준입니다. 즉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굉장히 치료가 효과가 좋은 약을 개발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외국계 빅파마 즉 그런 제약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신약 의사들이 그리고 이런 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새로운 신약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나중에 그 약이 실질적으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국내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5년 10년 걸린다는 겁니다. 즉 내가 미리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리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환자분들이 "어디 그런 걸 나한테 권고하세요?" 그러면은 요즘 저희는 "예 그럼 다른 분께 양보하겠습니다."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꺼냅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가 임상 시험을 권고 드릴 땐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제 이런 약물들이 나의 몸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고 카운셀링을 받으셔야 한다는 부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또 질문 좀 받아 볼게요. 부인암 5 년이 지나면 재발률이 급감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종류 부인암의 발생률은 변화 없는 걸까요? 아니면은 전반적인 암 발생률도 감소할까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음 내가 A라는 암에 걸렸으면은 B, C라는 암은 변함이 없고 뭐 감소하는 것일까 그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5 년을 경과하셨을 때 저희가 권고 드리는 게 2차 암 예방에 대해서 많은 권고를 드립니다. 제가 경험했던 최고로 많이 암을 앓으셨던 분이 난소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췌장암 5 개를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인간 승리입니다. 박수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것처럼 암 환자분들은 2차 암에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던 이 암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다른 건 괜찮겠지.'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취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열심히 잘 받으시면서 체크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내진으로 근종 유착을 알 수 있나요?" 근종 유착? 근종 유착이요? 글쎄요.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유착 자체를 뱃속을 보지 않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유착의 정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알기는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의심을 하고 들어간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엠폴투맵 베도틴을 사용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부 병원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지금 적용하면서 임상 시험 기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또 들어갈게요. 그러면 생존 기간의 인제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제 생존 기간이라는 정의를 딱 3 개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진단, 두 번째는 진단 받고 나서 인제 치료가 완료되겠죠. 세 번째는 재발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암이 나빠져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진단부터 재발할 때까지의 기간을 저희가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자, 치료를 열심히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치료 중단 기간, 치료 생략 기간이라고 합니다. 재발까지 가는 기간을. 요 기간이 하나 있을 거고, 처음 진단받아서 내가 사망할 때까지 이 기간, 이 세 가지의 기간을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는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의사들이 어떤 기간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셔야 될 때 요 세 개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인암의 장기 생존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23 년도 사망 원인 통계입니다. 예, 저희 복지부 자료 갖고 와 봤고요. 보신 것처럼 인제 연령, 즉 생존 기간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암과 관련된 신생 관련된 사망이 높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어 저희가 기대 수명보다 오래 살게 될 경우에 사망 원인 중에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거의 5 명당 2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내가 남자 같은 경우가 그냥 80 세다 만약으로,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 사시는 분들 중에서 20% 40% 정도는 5 명 2 명이니까요. '암으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겠다.' 요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별에 따른 암 발생 순위를 보면은 저는 여성암만 하니까 여자 쪽만 보겠습니다. 1 위, 2 위, 3위 쭉 있는데, 예전에 항상 10 위권 안에 들어있던 암이 자궁경부암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명암도 못 내밀고 있습니다. 사유는 다 아시다시피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백신이 국가 백신으로 도입이 됐지요. 그러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궁체부암, 그중에서 자궁 내막암이 많이 좀 증가를 했고, 난소암 비슷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암 중에서 이런 저희 같이 여성 생식기암을 다루는 분들의 이 암종의 유병률은 상당히 좀 드문 암 중에 하나로 좀 고려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존율은 어떠냐 좀 보시면은요. 이 왼쪽 같은 경우가 자궁경부암 쪽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가 자궁체부암, 난소암 쪽인데요. 그냥 뭐 확률 뭐 보신 것보다 그래프 볼게요. 2000 년도부터 인제 20년 정도 봤는데 경부암 큰 차이 없지요. 그리고 자궁체부암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증가, 난소암 같은 경우는 6% 정도 증가입니다. 아니, 그 많은 공부들을 하시고 그 많은 약들이 발전했다면서 '요 정도밖에 생존율이 증가하지 않습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다른 암종도 대부분 일부 암종에 비하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꼭 해석을 좀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은, 그럼 의학이 발전해도 5년 생존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게 맞습니까? 맞는 말일 수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좀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통계적으로 요렇게 자궁경부암 한 80% 정도, 자궁체부암 한 85% 정도, 난소암은 한 60% 65% 정도로 아주 크게 눈에 띄는 생존율의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가 현재까지는 통계적인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건데요. 요 질문 좀 볼게요. 상춘이 5 년을 계산할 때 기준이 수술인가요? 항암 종료 후인가요? 진단일인가요?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면은 처음 진단 받았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을 전체 생존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은 처음 진단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보통 이제 치료 시작 기준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항암 종료 기준 같은 경우는 만약으로 치료받으셨을 때 항암 종료부터 재발했을 때까지 기간이 치료 생략 기간이거든요. 고 부분이 인제 그 얘기인 거고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부터 재발 때까지 기간이 무진행 생존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5년 생존율은 내가 처음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처음에 치료가 시작된 그 날부터 카운트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장기 생존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일단은 그전에 저희가 예방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방은 크게 1차 예방과 2차 예방 그리고 3차 예방으로 저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예방은 쉽게 얘기 드리면은 암 자체 발생의 예방, 원인을 없애고 예방을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저희 담배 안 피는 거요. 금연, 절조, 식습관, 운동 요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즉 암 발생 자체를 막는 거를 1차 예방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인제 저희 비형 간염 접종 맞는 거나 아까 저희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HPV 백신 등이 그러겠습니다. 2차 예방은 뭐냐면은 암에 걸릴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걸 말합니다. 즉 조기 치료, 조기 발견이 2차 예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2차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게 뭐지요? 건강검진하는 겁니다. 즉 건강검진 그 행위 자체는 암을 예방하는 행위는 아니죠. 암을 있으면은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즉 2차 예방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뭐 40대 이상 여성분들 유방 촬영하는 거나 50대 이상에서 대장 내시경 하는 거 그리고 저희 산부인과 쪽에서 자궁경부 세포 검사 매년 하는 게 다 그 이유고요. 3차 예방은 암 진단 이후 치료 효과 유지 그리고 재발 합병증 장애를 방지해서 삶의 질 향상시키는 거 즉 재활 치료나 영양 관리 그리고 이참 예방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유방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 림프절 제거는 다 팔 잘 붓기 때문에 요거를 관리한다는 거나 암 치료 종료 후에 정기적으로 인제 CT나 이런 걸 찍죠. 이런 행위도 3차 예방입니다. 그리고 암 생존자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즉 아까 2차 위험 높다고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참여하셔 가지고 관리를 받으시는 거. 즉 일단은 치료가 어느 정도 됐어. 그 이후에 내가 재발을 어떻게든 빨리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은 치료와 관련된 후유증을 좀 예방하거나 이런 부분을 3차 예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5년 생존율과 관련된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무엇이냐면 바로 2차 예방입니다. 특히 부인암 같은 경우는요. 이유가 뭐냐면은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중에서 예방이 가능한 암은 1차 예방이 가능한 거는 자궁경부암 말고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만 차단시켜 준다라면은 이 발생률이 많이 줄고 아까 암 유병률을 보여 드렸을 때 10위권 안에 들던 암이 갑자기 쏙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게 인제 1차 예방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아까 보여 드렸던 5년 생존의 변화가 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2차 예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음. 5년 생존율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20년 사이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암 예방 프로그램이 워낙 많이 다양해졌고 실제로 일반 분들에 있어서 암을 예방하고자 하는 인식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예전 같으면은 집에서 돌아가시던 분들이 인제는 조그만 암이라도 특히 저희는 여성 환자분이다 보니까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인제 당당하게 산부인과를 가셔서 검진을 받는 세대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하는 경우는 초기 질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고 두 번째는 그 초기 질환 가기 전에 암 전 단계 병변이 상피내암병 단계에서 차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5년 생존율 그 비율 중에서 20년 전과 20년 후를 비교했을 때 어떤 분들이 더 많아졌을까요? 당연히 진행성인 분들이 더 많아진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20년 후가 2차 예방이 잘 된 분들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은 상대적으로 치료에 대한 반응이 떨어진 분들이 상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5년 생존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변수가 있다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한번 질문 좀 받아 볼게요. 겨울이 지나고 봄님, 발암 물질이라는 것들이 전반적인 암들의 발생률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은 물질마다 발생률을 올리는 특정 암이 정해져 있나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 특정 암을 올리는 발암 물질도 있습니다. 있고요. 근데 이제 발암 물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발암 물질 같은 경우는 어떤 세포의 유전적인 변화를 쉽게 유도하는 그런 물질로 볼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암의 발생률을 어느 특정암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같이 올리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기 드린 또 질의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암만 올리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들은 쉽게 얘기 드리면은 뭐가 있을까요? 어 중피종 뭐 이런 거, 즉 예를 들어 성면 이런 거 많이 다루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생길 수 있는 종양이나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 예전에 여성분들 뭐 한 몇십 년 전이지만은 뭐 뒷물할 때 썼던 어떤 특정 약이 뭐 이렇게 어떤 여성 특정암을 많이 유도했었다, 이런 보고도 있었었고요. 그런 것 등등의 특정 현상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발암 물질이라는 거는 대부분에 있어서 특히 인제 쉽게 얘기하면 그게 있지 않을까요? 뭐 "탄 거를 많이 먹으면 위암이 많이 걸린다." 이런 것처럼, 음 특히 그 발암 물질이 어디에 작용해서 어 그 기관에 일반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항상성, 즉 내가 정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능력을 깰 수 있는 것인가,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쪼끔 복잡하고 전반적인 얘기지만은 발암 물질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물질이 작용할 수 있는 기관, 거기에서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함을 다 올린다.' 그런 거보다는, 예, 고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또 가겠습니다. 저희 난소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는 요인이 아무래도 빨리 발견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난소암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나와서 강의 드렸었는데, 이런 뭐 유전자 관련된 위험군 등등,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 약간 저등급암 이런 것 등등은 조기 진단으로 잘 발견이 되지만, 고등급 장액성 난소암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상당수에 차지하는 그런 난소암 같은 경우는, 예, 정기 검진으로 발견이 잘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면, 뭐 이 월요일도 제가 외래 볼 때 한 젊은 분들이 두 분이 오셨는데 배가 이렇게 부르셔 가지고요. 예, 오늘 인제 뱃속을 봤을 때 종양이 더글더글했었고, "나는 왜 이렇게 뱃속이 이렇게 됐을까요?" 하는데 꼭 항상 물어봅니다. "이렇게 배가 부른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한 달이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즉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라는 거죠. 따라서 난소암 특성상 1 기, 2 기에 발견되신 분들은 암에 걸렸다고 우울하실 게 아니고 굉장히 축복받으신 겁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그러기 때문에 어 초기에 발견되시면은 암에 걸린 건 안타깝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니까 좀 마음 놓으시라고, 요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난소암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서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요 부분이 아마 인제 난소암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 찾아다니신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영화를 보면은, 드라마 보면 그런 게 있지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그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김명민이라는 배우분이 간담체 외과 의사셨고 되게 잘 나가시다가 나중에 본인이 그 암으로 돌아가시죠. 그 암으로 인제 다른 교수님이 배를 일고 상황 봤더니 뱃속에 복막 파종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제 배를 닫지 하면서 닫는데, 유일하게 그런 고용암 중에서 뱃속에 파종이 있는데 한숨을 쉬면서 들어가는 과가 저희 산부인과입니다. 저희는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되게 오래 사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유관적 병변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생존이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난소암 진단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첫 번째 약을 잘 쓰는 선생님보다 누가 수술을 잘하냐부터 찾아다니시면서 인제 입소문을 듣고 찾아가시니 그 이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수술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얼굴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세 번째는 조직학적 유형입니다. 천천히 자라는 암이 아무래도 예후가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암 유전자 관련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요즘 파프 억제제라고 하는 표적 치료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 반응성 관련된 부분, 약에 대한 반응성이 좋은 분들인데요. 보통 정의를 백금 항암제를 딱 치료하고 나서 6 개월 정도 이상 지난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백금 민감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후가 좀 좋고, 유지요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인제 표적 치료를 유지로 하는 경우에 좀 반응이 좀 좋을 수 있겠다 해서 요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초기입니다.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경부암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잘 발생하게 드렸죠. 90% 이상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시 저번 때 했던 경부암과 연결시켜서 좀 말씀드리면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자체는 병이 아닙니다. 예. 그게 드리고, 이유가 뭐냐면 음 바이러스 감염은 실제로 성관계를 통해서 많이 인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부부가 딱 오세요. 그러면 이제 저 16 번 18 번이 나왔다 그러면 인제 부인이 갑자기 남편을 짝 찌르봅니다. 뭐 "외도를 했냐?" 등등.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관계를 통해서 많이 그 감염이 되지만, 실제로 성경이 없으신 분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점막 이런 걸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그 자체가 뭐 지저분하다 더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인데요. 저희 지하철 탈 때 옆에 콜록콜록하면은 감기 걸리잖아요. 그럼 감기 바이러스는 그 왜 걸리냐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다고 다 걸리는 게 아니고, 숙주 요인, 내 자신이 잘 받아들이는 성향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들어왔던 바이러스 중에 80% 이상, 90% 이상 그냥 나갑니다. 우리 몸이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인식을 해 가지고 내쫓아 버립니다. 근데 한 10% 정도가 지속적으로 감염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16 번, 18번 바이러스 같은 경우 워낙 그 과정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쪼끔 인제 경고를 하면서 인제 지켜본다, 그 얘기인 거고요. 근데 막상 감염이 돼서 뭐 좀 정체적으로 감염이 소견 보여서 암이 됐어요. 그러면 인제 어떤 예후 인자를 찾을 때,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 보면요. 바이러스 이렇게 딱 16 번 18 번이 딱 나온 분들 같은 경우는 보다도, 오히려 암 자체 바이러스가 없이 발생한 분들이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사선이나 항암 관련된 약물 반응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후 인자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그다음 요인 중에 하나가 방사선 치료 반응, 이런 부위에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학적 유형도 저희 이게 피부처럼 자라는 편병상피 세포암 쪽이 이 입안에 있는 점막에서 자라는 암 같은 선암보다도 좀 치료 반응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조선 나이키 님. 네, 천엔이네요. 작년 12월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로 노후실을 받고 조직 검사를 바로 했습니다. 조직 검사 이형성이 없다고 음성이 나왔어요. 3월 말 다시 조직 검사했는데 다음 주 결과 나와요. 제가 궁금한 건, 세포 검사랑 조직 검사 어느 쪽이 더 정확한가? 당연히 조직 검사가 더 정확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선별 검사라고 그러죠. 스크리닝 테스트, 선별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어 자궁경부암 검사랑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는 선별 검사입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는 확진 검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한때 그 유명했던 가수죠. 프레디 머큐리가 퀸, 예, 거기 그분이 에이즈로 돌아가시죠. 돌아가셨는데, 이 에이즈 바이러스 HIV 관련된 바이러스를 저희가 감염자를 발굴해 낼 때 첫 번째 하는 방법은 선별 검사입니다. 즉 어 만 명이 있다. 그중에서 어 1 차로 이 감염이 있을 만한 위험이 있는 군을 먼저 골라내는 거를 선별 검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실제 전문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보시면 자궁경부 검사에는 로우시를 받았다라면은
바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요즘 바이러스 검사를 더 많이 합니다. 최근에 국내랑은 좀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은 서양 웬만한 좀 많은 국가 중에서 인제 결국에는 선별 검사가 세포 검사가 더 좋나요? 바이러스 검사가 더 좋나요? 한다라면은 의학적으로는 바이러스 검사가 훨씬 더 요즘은 더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유병률 상대가 높기 때문에 아직 세포 검사가 보조적으로 들어가기는 하고요.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지금 바이러스 그 세포 검사가 빠졌습니다. 바이러스 검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로봇이 받았다 할 바에는 차라리 인제 바이러스 검사까지 같이 해서 해석한 게 더 조직 검사 하냐 마냐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직 검사가 깨끗하다고 믿으시면은 예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3월 말에 조직 검사를 다시 했는데 3월 말에 조직 검사 전에 선별 검사에서 어떤 이상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선별 검사에서 강하게 조직 검사의 이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는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있다라면은 쪼끔 경고를 해 드리는데 그게 아니고 또 로우실이 나오고 바이러스 깨끗했다 그렇다라면은 꽝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궁 내막암입니다.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도 역시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예후가 좋고요. 이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예후가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유는 뭐냐면은 자궁 내부에 있는 내막, 여성들의 월경을 유도하는 그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이죠. 즉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유는 출혈이 있어서 자주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막에 뭐가 있네 없네.' 하면서 저희가 요렇게 인제 먼저 딱 발견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초기가 상당히 많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각도 분화도가 낮은 경우에 그리고 자궁 근층으로 침범이 없는 경우 근육을 뚫고 들어갔다 그러면 일단은 방사선 치료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어 약간 좀 재발률이 높아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 그리고 뭐 체질량 지수가 낮고 당뇨, 고혈압 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난소암과 자궁 경부암과 자궁 내막암 세 가지를 제가 읊어 드렸습니다.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장기 생존 기대 요인은. 변하지 않는 기대 요인이 뭘까요? 예. 초기에 발견되는 겁니다. 다시 예방으로 돌아가면은 2차 예방이죠. 빨간 표시해 놓은 게 이겁니다. 따라서 암에 걸리셨던 분들 10분 중에서 8 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당신이 이게 지금 아니면 의심이 되는데 "이전 검사는 언제 했나요?"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암으로 오신 분도 아직도 제가 검사로 눈물 계속 흘리시면서 "글쎄요. 제가 선생님 언제 검사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면은 본인 관리 못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2 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2차 예방 때문입니다. 암이 걸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나 건강검진을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암이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 건강검진을 2 년마다 받는 걸 결심하기 전에 의사인데도 그 생각했습니다. 어 '내가 다루는 게 여성암이고 내 몸을 다루는 암은 잘 모르니까 암이 나오면은 우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보자. 그냥 그렇게 해서 우울해지느니 지금 행복하지.' 이렇게 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예. 자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좋은 거는 내가 깨끗하다라는 거를 더 확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기 발견이 높으니까 더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구구절절히 읊어 드린 것 중에서 딱 하나 조기에 발견될 수 있다는 가장 큰 이유는 열심히 정기적으로 저희 나이대에 받을 수 있는 검진은 다 하셔야지 그나마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고 장기적으로 생존해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이 장기 생존을 위한 치료의 선택 요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 볼게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음 저희가 치료를 할 때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가장 좋은 치료가 무엇인지를 환자분마다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그게 현실과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자 어떤 분이 오셨어요. 환자분이 오셨는데 제가 치료 전략 1과 2가 있습니다. 자 원발성 질환은 지금 저한테 당장 진단을 받아서 오신 걸 원발성 질환이라고 하고요. 이분들이 나빠질 때 발생한 재발성 질환이죠. 환자분들이 오실 때는 원발성 질환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저희한테 물으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환자분들을 볼 때는 재발성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감안해 두고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암이란 게 100% 란 게 없으니까요. 근데 치료 전략 A는 첫 번째 건 봤더니요. 이 파란색 표시가 뭐냐면은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진단부터 재발 때까지 가는 기간이 요만큼 길이고, 그게 인제 A라는 치료를 했을 경우에, 그리고 재발해서 B라는 치료와 C라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기간이 이만큼 길어져.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임상 시험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 치료에 관련된 전략이 급여, 쉽게 얘기하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어 A라는 치료에다가 B라는 치료를 처음부터 같이 쓰면은 무진행 생존 기간이 길어져요. 근데 재발했을 때는 또 못 쓰니까 C만 단독으로 해야 되는데 좀 짧아지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인제 보험이 안 돼요. 그러면은 비급여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와 요거를 2개 더한 기간이나 요걸 2개 더한 기간, 즉 전체 생존 기간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치료가 더 좋은 거냐는 거죠. 1번 치료가 더 좋다, 2번 치료가 좋다. 이런 상황이 인제 딜레마가 되는데, 어 그럼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게 되냐는 거죠. 첫 번째는 치료 방법의 다양성도 있지만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돈. 즉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커버해 주면 좋겠지만은, 실제로 상당수의 많은 신약과 신치료법 등이 비용 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더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치료가 좋을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 비용적인 부분이 제외가 된다라면은 의학적으로는 원발성 질환에서의 무진행 생존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더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보여줬던 게 이겁니다. 생존 기간을 정의를 할 때 저희가 '나는 오래만 살면 돼.'라는 부분하고요, 아니면은 재발까지 가는 기간이 긴 거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할까라는 개념인데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인제 타병원에서 이제 난소암으로 하시던 분인데, 뭐가 잘 모르겠어요. 뭐 거기 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뭐 명확히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단장 증후군, 즉 저기 인제 사람이 먹으면은 위를 통과하고 십이장 통과하고 소장이 나오는데, 소장 길이가 한 80 센티인가 1 미터밖에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장르를 내고 오셨죠. 이분이 오셔 가지고 뱃속에 종양이 더글더글더글했습니다. 단장 증후군의 가장 큰 합병증은 뭐냐면은, 소장이 1 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드셔도 흡수가 되는 소장 길이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은 쪽쪽 빠지고 장도는 계속 나오고, 영양제를 이렇게 직접 밥을 정맥으로 받지 않는 이상은 쉽게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그분이 이렇게 수액까지 맞고 오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항암 치료해 주십시오." 예. 근데 상대적인 금기증이거든요. 예,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항암 치료를 결국 하셨어요. 하시고 한 6 개월에서 7 개월 버티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다른 분 한번 얘기 드릴게요. 4 차까지 항암을 하셨는데, 내 딸 결혼식까지만 보고 그다음은 치료를 받지 않겠다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4 차까지 가면 5 차부터는 저희도 옵션을 드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치료 반응이 나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분은 그래서 4차 끝날 때쯤 해서 굉장히 인제 삶의 질이 좋게 따님 결혼하는 거 보시고 어디 남편분하고 손잡고 가셨다가 한 9 개월만에 나타나셨는데, CT를 그냥 찍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찍었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한 1년 반 버티고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는 거죠. 어 결국에는 '나는 죽을 때까지 치료를 받냐, 아니면은 나는 죽더라도 나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라는 거랑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음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는 중요성을 얘기 드리려면은 먼저 꼭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자, 우리 모두 뭐 좀 이 야밤 시간에 쪼금 좀 기분 나쁜 정일지 그 가정일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6 개월밖에 못 산다고 가정을 해 보죠. 뭐 암에 인제 걸렸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고 하루에 2끼 정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한 8 시간 정도 3분의 1 정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나는 약을 쓸 만큼 다 썼다. 그다음 자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옵션이 있어요. 근데 치료 반응이 10% 밖에 안 됩니다. 나는 그럼 치료를 받겠냐 안 받겠냐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항암제를 쓰는 게 3 주에서 4주 간격입니다. 그럼 6 개월밖에 못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라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해 볼래요 분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설명을 잘 드리면은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항암 치료를 만약 더 하게 될 경우에 더 뭐 5 차 6차 약을 썼을 경우에 그 약의 과연 그 반응이 10% 정도 기대한다면은 90%는 없더라도 10% 있는 거 아니냐고 강조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10%를 위해서 그 약을 맞고 시달리면서 보내게 되는 합병증으로 보내는 시간이 한 달 이상 넘습니다. 즉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상태에서 6 개월을 우아하게 살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약을 선택한 분들 같은 경우는 10%의 반응을 위해서 최소한 2달 정도를 까먹을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2달 동안 어떻게 지내실까요? 못 움직이고 집에 누워 있고 토하고 있게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맞는 걸까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삶의 질 문제입니다. 다시 생존 기간으로 가 볼게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있고 치료한 상태에서 10 년을 보내는 거하고요. 병을 잊고 5 년을 보내는 거랑 어떤 게 더 중요할 거냐는 거. 저는 후자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똑같은 생존 기간을 기대할 수 있더라도 보세요. 병을 잊고 지내는 기간이 더 많다라면 그게 더 행복하지 않을 거냐는 거죠. 똑같은 기간 근데 그러면 나는 병 때문에 치료받고 괴로워한 기간이 요만큼이고 여기는 거꾸로죠. 내가 병을 잊고 지냈던 거는 요만큼이고 병이 나빠질 거를 기대하고 사는 기간이 이만큼이 긴 거죠. 즉 삶의 질 자체가 뒤쪽이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삶의 질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요인은 자 요렇게 공식적으로 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원발성 질환하고 나서 실제로 재발했을 때 모든 환자분들이 이렇게 될 것인가 실제로 더 많은 변수로 인해서 요거보다 짧아질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죠. 유전적 변이가 더 심해지거나 등등 해서. 따라서 암의 치료 원칙은 첫 번째는 초전박살입니다. 첫 번째 모든 거를 다 없애버린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아 요거를 적당히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치료하지 않는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난소낭종은 저절로 없어지진 않나요? 난소낭종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마는 어떤 난소낭종일까요? 어 난소낭종이라는 거는 젊은 분들은 누구나 있는 혹입니다. 생리적인 낭종 즉 난폭 등등이 있기 때문에 좀 인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 입장으로서는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낭종이라는 걸로 항상 병원 오십니다. 워낙 겁을 많이 드시고 "당신이 감을 수가 있어." 그런데 와서 보면은 대부분 월경화돼 있는 혹입니다. 그러면 단속 무록이고요. 설명을 드려요. "이거는 요게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게 생리적인 무록이어서 갖고 지내시면 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보내려면은 갑자기 따집니다. "아니 거기 선생님은 왜 암이라 위험 있다는데 왜 그렇게 보내냐."는 거죠. 그걸 이해시키는데 1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예.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암 전문의는 요즘은 낭종 환자는 받질 않습니다. 예 그런 이유로 이게 좀 뭐죠? 그 진료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난소 낭종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시간에 인제 토픽이 "거대 난소 낭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이 낭종의 이제 궁금증이 1 번부터 100 번까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난소는 기본적으로 낭종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요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상추님, "진행성 난소암에서 표적 치료하고 2 년하고 재발한다면 어떤 항암제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이것도 역시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조건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몇 번째 치료냐 아니면은 그전에 어떤 약을 사용했냐 뭐 등등.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베바시주맵이라고 해서 인제 그 혈관 생성 억제 인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 만약 그거를 2년 썼다. 그럼 아마 2 차로 썼다고 가정했을 경우라면은 항암제를 한 거는 보통 6 개월 이상은 지나셨던 걸로 생각이 될 것 같고, 그런 경우라면요 3차 약제부터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옵션 많습니다, 항암제 관련된 부분. 예. 만약 제 시나리오가 맞다라면은 항암제 옵션은 많지만, 요즘은 근데 그다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환자분의 사회 경제적인 활동입니다. 남아 있는 항암제 중에 어떤 약은 5 일을 맞는 게 있고, 어떤 약은 매주 잠깐 오셔 가지고 맞고 가는 게 있어요. 언젠간 다 써야 할 약일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의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은 입원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5일 맞는 건 좀 뒤로 가게 되겠죠. 근데 잠깐 와서 맞는 것들은 나 오늘 직장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하면서 할 수가 있는 약 같은 경우는 그거 먼저 선호하게 되겠죠. 따라서 그다음 항암제 쓸 때 질병 상태를 평가하고 나서 환자분의 전신 상태와 등등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내고 계시는 사회 경제적 활동까지 다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제 마지막이 이 재정적 독서입니다. Financial toxicity. 쉽게 얘기드리면 뭐냐면은요, 제가 우리 환자분께 치료 권고를 드렸습니다. 자, 어 당신은 이런 치료가 있기 때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항암제랑 이런 표적 치료랑 이런 면역 항암제랑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습니다만 나라에서 급여 보험을 적용 안 해 줍니다. 그러면은 얼마인가요? 예, 표적 치료제 한 번 맞는데 200-300만 원 하고요. 면역 항암제 가 한 번 맞으실 때 3주 간격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들으실 거고요. 3주 간격으로 하면 1 년에 한 억 정도 단위 나오실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예, 저 할게요.'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예. 이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 예를 들어 뭐 실손보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 보험이 있고 가게가 어려우신 분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들으시면은 노답이 나오는 거죠. 좀 안타까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경부암 환자분들 4 기셨는데 따님하고 상당히 많이 고민하셨고, 저도 사회복지센터까지 연결시켜 드려 가지고 치료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고민해 보겠다." 너무 집이 어려우셔 가지고요. 근데 한 2달 만에 나타나셨는데 인제 "선생님 뭐라도 하겠습니다." 했지만, 예, 콩팥도 기능이 나빠지고 간도 나빠지셔 가지고 "더 이상 치료가 어렵습니다." 하고 인제 돌아가신 분이 좀 계셨는데요. 이런 재정적 독성, 즉 환자분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싶은 거는 당연한 본능이고 당연한 이성입니다.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내가 그럴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약제, 3차 약제 쓴다는 거 부분 자체부터 상당스러운 고민하고 있는 게 실제 현재의 의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땐 저희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복지팀하고 연결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 경우라면은 환자분들이 갖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직접적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요. 뭐 검사에 수술비가 요즘 수술비 없어서 못 받으신 분은 없어요. 근데 요즘 대부분 약에 대한 비용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안 될 경우라면 생기는 게 결국엔 정서적 심리적으로 우울해지죠. 불안해지죠. 치료받기 싫어하십니다. 이것도 못 쓰는데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옆에 남편이 없습니다. 즉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뭐도 팔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의사들이 항상 국민공공단 쪽과 나라 쪽에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제발 이런 큰 병원 입원하신 분들 밥값 보험 지원 좀 해 주지 말고 요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냐."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라의 밥 드신 공무원들은 바보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같은 비용을 했을 때 의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거를 먼저 고려를 하고 있지만은요. 비싼 약 등등. 나라에서 보험을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복지를 먼저 계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가장 합충해서 하는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직까지는 좀 제한이 있고요. 따라서 이런 재정적인 독성이 항상 여러분들 환자분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어 오늘 말씀 드렸고요. 이제 정리 좀 하면은 5년 생존율은 5 년간
질환의 재발이 없어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1년 3년 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그걸 넘어가면은 큰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를 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인암 생존율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사실이긴 하지나 합니다마는 1 차, 2차 예방을 통해 효과가 커졌다라는 거, 진행성 질환 생존이 많아졌다, 신의료를 통해서 생존율에 한계가 있는 것도 맞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인암 장기 생존 요인 다 열거해 드릴 수 있으나 가장 좋은 거는 2차 예방을 통해서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인암 치료는 오래 사는 것보다는 내가 재발까지 가는 기간, 즉 암을 잊고 사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가 항상 이런 부분을 괴롭히는 가장 큰 제한점 중에 하나겠다.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아까 질의하신 그 청취자님 말씀대로 낭종에 대해서 인제 꼼꼼하게 살펴드리면서 큰 병원 오실 때 오해 없으시도록 한번 한 자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편안한 밤, 숙면 잘 취하시고 내일 하루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